도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첨단 무기로 장착한 우리 해군들에 비해서 아주 열등한 원시적인 장비인 북한 해군은 여지없이 완패를 당하게 되고 30명의 전사자, 70명의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만 상당히 네 척의 선박이 대파가 되고 우리 병력은 한 11명의 경상자만 있고 두 척의 경미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동해상에서는 금강산 지역으로 관광선을 뚫고 또한 원산항구에는 비료가 하역이 되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있은 후에 사실상 NLL을 퇴각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추적을 안 했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유비 관리 사례는 던져진 시사심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알렉산더 조지는 위관리 모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위기가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요건과 작전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요건은 확전 방지라는 측면을 우리 비례는 제시했고 NLL 수호라는 정치적인 일비의 제한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작전적 측면에서의 것은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인 의도와 이를 이행하는 현장 지휘관의 실행 의지가 합치할 수 있도록 이 메커니즘은 작동됐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밀레이 충돌 과정에서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선제 사격하지 않고 일단 NLL 이국적으로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에 NSC에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선제 공격을 받으면 분명하게 대응 사격을 하고 NLL을 사수하라는 지침이 내려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 현장 지휘관은 여기에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한 국가 지휘부에서는 정치 외교적인 활동을 동시에 전개합니다. 이른바 국방부 NSC 차원에서는 북한 측에게 강성급 회담을 제안을 했고 또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게 베이징에 나가 있는 수중 한국 대사로 하여금 우리가 전면들을 확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외교적인 활동을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결과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제2차 연평해전 시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당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NLL 침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화해서 북한 당국에게 재거를 했었어야 되고 또한 1, 2차 서해 교전의 이른바 연평해전에서 제시가 됐던 교전 규칙 이른바 경고방송, 시위 차량 이동, 경고사격, 위협사격, 조준 및 격파 사격 등은 우리 정당방으로서 확전을 예방했던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간파한 북한 해군 당국이 분명히 2002년도 6월 29일 날 분명한 보복을 의도하고 왔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이른바 현장 지휘관에게 응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지휘관들이 지나칠 정도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에스카이너트에서 전쟁으로 시작된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될 것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대협정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1,800여 이상의 정대협정 위반을 해왔습니다.
그런 수없는 불법 무력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DMZ 국방에서는 이국적으로 무력 응징보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전쟁을 예방했던 너무도 귀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조국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 넘습니다만 65만 5천입니다만 막강한 대한민국 군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치 군사 승부들로 하여금 한국 군대님과 남조선 군대는 미제국주의자의 앞자리로서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력한 군대로 잘못 인식해 왔다는 학설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남북한 위협 측면에서 빈번히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 그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아서 이런 북한의 무모하고 정례협정을 위반하는 그런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리 군이 힘으로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북한에 의해서 끌려다니는가 을과 가래 관계가 아니라 등정포 가래 관계로 판치되는 그러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른바 만약이라도 북한이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을 당해서 이것은 결국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국가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는 북한의 정치 군사 수뇌부들은 어떠한 도발도 극력하게 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북한의 강력한 또 강도 높은 긴장 수위를 높여왔던 일련의 위협적이고 공갈적인 언행들은 어떠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더 이상의 그 언사들이 그런 어떤 그 위협이 공갈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분명히 무력 행동으로 도발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됩니다. 첫째는 ICBM이나 PSI 과정에서 있으시는 겁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서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남북한의 교대이 됐을 때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연안 지역에 있는 미사일로 우리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령도와 연동도 등과 같은 서해역을 기습 착륙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판문점에 있는 우리 그 관광객들을 집단으로 납하거나 또 화공에서 같은 금강산으로 피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있는 그 멤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있는 한국인 체류인들, 지금 개성공단에는 380여 명, 금강산에 40명이 우리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집단으로 피합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당 DMZ상에서 GP에서 MD를 넘어서 가지고 GP 일대에서 교전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카네기 폭파 사건처럼 우리 민간 항공기를 표출시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군은 분명히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하는 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 6월 6일 오산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태형 합사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북한이 만약이라도 미사일을 공격한다면 공군과 해군 또 나가서 해양과 같은 장사정 포병으로 합동으로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개념포가 아니라고 봅니다.